네, CBS 박정현 판승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8월 20일 전당대회 일정인데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합동연설회가 어제 마지막으로 진행됐는데 위원장님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내가 보기에 하도 싸움만 하기 때문에 내가 별로 예, 이렇게 관심도 안 가지려고 그러는 예. 건데 사실 오늘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름도 내가 만들어주고 나온 그렇죠. 정당인데 좀 지금 야당이 됐지만 야당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를 해야만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소위 국민의힘의 양상을 보고 어쩌면 과연 이 당이 정상적인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서 굉장히 참 회의적이에요. 저는. 예. 지금도 이 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냥 뭐 탄핵 찬성이냐 탄핵 반대냐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거기다가 지금 뭐 전한길이라고 하는 갑작스럽게 저희 튀어나온 사람이 뭐 윤어게인 가지고서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그 전당대회를 마치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예. 또 일부 대표 후보자들이 그 사람에 얹혀가지고서 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갖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행보를 취할 것인가가 굉장히 나는 의심스러워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김문수 후보가 지난번 대권 후보를 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뭐 이 안철수, 조경태 이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당내에 확장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부 밖에 있다가 그렇죠. 합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당에서 오신 분들 그렇게 다 진정한 당원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상당 부분은 자기들이 갑자기 여당을 하다가 야당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위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이 결국 가서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예. 뭐 실질적으로 갈 것 같으면은 김문수 씨가 난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김문수라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도 정직하지가 않아요. 정직하지 않다. 대선 후보 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은 참 처음에 대선 경선하는 과정 속에서 한덕수를 끄집어내서 들어가지고서 꼭 단일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한덕수, 김덕수 막상 이러면서. 자기가 예. 후보가 되고 나니까 그거를 자꾸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떠나면서 사실 그 사람도 정직하지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일어나자 간에 과거에 대통령 후보를 했기 때문에 그 기득권 때문에 아마 후보가 될 거예요. 이게 예. 지금 상황이 2017년에 상황과 비슷해요. 17년에 대통령 후보 나왔다가 안 돼가지고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대표가 됐던 그때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환기 씨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분이 이제 어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제명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보니까 경고 나왔거든요. 낮은 수준의. 아니 그 지금 뭐 현재 소위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예. 그 사람을 갖다가 제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이 당 대표역을 맡고 있는 우리 서원석 저 대표도 예. 당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 그리고 결국 가서 상당 사람들이 소위 친윤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갖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제일 내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뭐 친윤 윤 어게인 하겠다는 건데 예.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한 사람이라고 그거를 재판을 꾸미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 음의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국민의힘에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위원장님이 이제 희망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예상대로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또 최고위원도 극우가 중심이 되는 최고위원이 되면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방선거를 참패해도 이분들이 물러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미 퇴거 불능 전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냥 계속 2년 동안은 김문수 체제로 만약 간다. 그러면 건전한 사실은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정부도 견제를 받는 건데 여당도 해이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내년도에 지자체 선거에서 또 완패를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김문수 체제가 유지가 된다면은 그다음은 2028년에 총선도 지난 총선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그 당이 존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지자체 선거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은 당이 부서져서 새롭게 재건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희망이 없는 거지. 일부는 지금 사실 분당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당이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지면 지금 분당 주저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그건 바른미래당의 이제 실패한 추억 때문인데 바른정당 때문에 바른정당이 실패하다 보니 나가면 실패한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지금 분당 얘기는 안 나오지만 만약에 지방선거 앞두고든 김문수 체제가 완전히 이제 국민 민심과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좀 더 세력이 커져서 분당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현명한 선택일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분당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국민의힘의 성격상 분당이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성격이 어떤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중견 정치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확고한 신념을 갖다 가지고 당을 이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저 좋은 대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 말씀이 좀 뼈가 있는 말씀인데요, 정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정법적으로밖에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새로운 대표가 뭐 김문수 후보가 됐든 새로운 대표가 위원장님의 어드바이스를 반드시 듣는다는 전제로 그래서 대표가 됐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하시겠는지 하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 지경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 소수의 그 제정신을 가진 당원들이 결국 당을 재건시키기 위한 묘책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외에 뭔가 소수로부터 시작해서 이 당을 그 재건하려면 지금 지도부 최고위원도 제가 볼 때는 강경파가 득세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묘수는 위원장님밖에 안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지금 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를 내가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은 시류에 따라서 그냥 적당히 흘러가는 그런 소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김문수 대표가 되든 누가 대표가 되든 당을 제대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잃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안 잃어. 그 사람 뭐 때문에 그 사람을 기억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상화되려면은 지난 4월 4일 이전은 다 잃어버려라 이거예요. 탄핵 이전에. 네, 탄핵되는 새. 그러고서 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요즘도 보면 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당을 운영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그냥 무슨 강경한 발언만 하면은 뭐가 제대로 될 거라고 제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소위 유권자들의 성숙도라는 것이 참 어느 나라 유권자보다도 높은 상황인데 그 사람들에게 자꾸 무슨 강경 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서 지지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소위 당으로서의 입장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민의힘 대표가 될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뭐 이재명이 오고 뭐 극단적인 투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만 주로 많이 하는데 민주당도 해산시켜야 된다. 과거에 선거에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가지고 계속 떠들어대니까 그게 표가 되지를 않아요.
일반 국민은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 당 운영, 이 국회의원들 자세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국민의힘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의원들 임기가 한 3년 가까이 남아가지고 이분들이 당장 총선도 멀기 때문에 그 위기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을 해도 별로 크게 안 움직이는 그런 요인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예.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 영남권 사람들 아니에요. TK, PK. 예. 근데 그분들은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냐면은 예. 우리는 중앙당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공천만 받으면 될 수가 있다는 이런 사고 방식에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의 변화를 하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내가 사실은 거기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날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다고 표가 됩니까? 이런 식이에요. 어? 근데 거기에 따라가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어? 그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별다른 생각 없이 중진이라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편하게 안철수로다가 단일화하자 이거야. 예. 그럼 안철수로 단일화하면은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안철수의 기호 4번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솔직히 그 사람들이 당을 뭐 때문에 하는지를 그 당시에 이해를 못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오세훈이 당선을 시키고서 당 모양새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날로 내가 떠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예. 지금도 역시 똑같아요. 그때나. 내년 지방선거 참패하면 그래도 뭔가 변화의 기점이 아니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면은 이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가 좀 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지방선거 참패는 해야 좀 뭔가 변화할 것이다라는 말씀. 자, 지금 이제 광복 80주년인데요. 이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여러 가지 아젠다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뭐랄까 눈에 띄는 게 이제 개헌 얘기입니다. 위원장님도 어떠한 좀 개헌 관련해서 좀 어떤 부분을 좀 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있다. 나는 사실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87년 개헌 당시에 나가 개헌 특별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참여를 해서 그 당시에 개헌의 상황에 대해서 내표를 하는데 그때는 개헌이라는 게 단순히 직선제 개헌에 몰두해 가지고서 별다른 개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가서 대통령의 소위 권한 이것도 사실은 유신 체제 때 박정희 대통령이 개헌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다 써본 거예요. 변화했다는 게 뭐냐면 좀 직선제 대통령이 임기 7년에서 5년으로 내려오고 예. 국정감사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일부 저희 뭐 경제조항 같은데 제가 들어가지고서 좀 변화시키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 지금 두 분의 탄핵이라는 것이 이루어졌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나라의 모든 문제가 지금 골치 아프게 돼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제대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예. 지금 박근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문재인, 윤석열이 한 10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도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대한민국의 경제 경쟁력이 형편없이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잘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개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예. 저는 본질적으로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상 합당한 것이냐 아닌지 이걸 한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제 지금 흔히들 얘기해서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언하기 때문에 무슨 뭐 4년 중림제 개헌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4년 중림제 개헌을 하나 지금 5년 단임제 개헌을 하나 내가 보기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 4년 중림제 개헌을 할 것 같으면 초기 한 1년 업무 파악한다고 시간 보내고 그리고 좀 1년 정도 있다가는 다음 정권 창출하기 위해서
뭐 전력을 쏟아볼 것 같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권력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를 좀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서 개헌에 임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뭐 개헌 하나마나 별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제 어떤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 혹은 내각제로 가야 된다. 아니고 뭐 내각제를 가든 대통령제를 가든 권력 구조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논의가 많은데 예.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임명 절차하고 결국 가서는 법관의 임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헌법상으로는 지금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장관을 전부 다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거를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줄 것이냐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흔히 얘기해서 사법개혁이지만 사법개혁을 해가지고서 사법부 독립을 갖다 바꾼다는 건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법개혁의 핵심은 임명권이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좀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의 저희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헌법 구조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네. 지금은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슨 4년 중림제가 뭐 개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군요. 근데 권력 구조에 대한 뭐 좀 심도 깊은 더 디테일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위원장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시급한 거 경제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보면 전부 선언적인 얘기만 써놨다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이룩할 것이냐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가 없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예를 들어서 무슨 양극화다, 뭐 불공정이다 예. 이런 문제를 뭐 시정하겠다고 하면 그 방법을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이거를 내가 시정을 할 것이다. 네. 지금 대한민국에 사실은 이 양극화 무슨 뭐 저출산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예. 이 문제를 갖다가 말들은 그럴듯하게 하고 뭐 기구는 만들어 놓고 하지만 거기서 실천 방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천 방안이 안 나오면 아무 성과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당위성만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정치가 되질 않아요. 그걸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저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박 실장님.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쭉 듣고 있다가 사실 눈에 띄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나 개헌 얘기 말고 눈에 띄는 획기적인 국정과제는 저도 사실 잘 못 봤어요. 어떤 새롭게 뭔가를 바꾸려면 약간 혁신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뭐 지방 정책도 기존에 있던 것과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고 아니면 뭐 복지 정책에서 약간의 수당을 올린다든지 아동 수당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만 좀 있고 어떤 획기적으로 이 부분이 바뀐다? 그러면 예를 들어 검찰 개혁이다. 물론 개헌은 또 중요하겠지만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냐? 이미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는 사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집권자가 검찰을 갖다가 자기 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야지 해결이 되는 거지. 예. 그 검찰 개혁 아무리 해봐야 집권자의 의사가 어떻게 달려냐에 따라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최근 세제 개편안 때 얘기 좀 많았는데요. 네. 위원장님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짧게 뭐 듣고 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개편도 지금 사실은 정부가 세수가 모자라가지고 계속해서 빚만 늘어나니까 예.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세제 개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제가 어떻게 개편돼야 되고 하는 것은 사실 세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세수 확보에 첫째로 목적을 갖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정하게 세금을 흡수하느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예. 나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어 있던 소위 대주주를 50억으로 할 거냐 10억으로 할 거냐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 세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슨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갖다 강조하고 이러기 위해서 대주주의 몫을 갖다가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렸는데 예.
갑자기 하루아침에 증권시장에서 시세 변동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민감하게 작용을 해가지고서 예. 10억에서 다시 50억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나는 알겠습니다. 어느 정권이 증권시장의 하루 변동 상황을 이제 놓고서 마무리를 해야 돼서 거기에 따라서 민감한 반응을 보는다는 그래가지고 정책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김종인 위원장이었습니다.